각각 수평의 상태로 정지. 모든 부분이 다 역학적 평형 상태를 만족해야 된다. 힘의 합이 다 0이어야 되고 돌림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고 P막대랑 Q막대가 있는데 뭐 당연히 아래쪽 Q부터 접근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랑 Q 사이에는 P에 매달려져 있는 A가 놓여져 있어. A랑 Q랑 뭐 접착된 건 아니고요. 뭔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인지를 해보세요. 돌려줬구나. 돌려줬다. 아래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그쵸? Q? Q를 먼저 봐야 돼. Q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치? 이상한데? 왜 이상해요? Q의 왼쪽에 지금 무거운 5kg가 있고 B 오른쪽에는 B가 2kg잖아, 그치? 근데 이때 Q가 어떻게 돼요? 기울지 않았다는 게 A가 실질적으로 몇 킬로라는 얘기야? 2kg인 느낌인 거야. 2kg 느낌. 왜 그럴 수 있냐? A가 위에 있는 P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B가 주는 게 몇 뉴턴이에요? 우리 G를 10으로 쓰라 했네. 2 곱하기 G 9.8 대신에 10 쓰면 20뉴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A도 얼마? A도 20뉴턴만 주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FA가 Q한테 주는 게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20뉴턴이어야 돼. 그럼 우리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Q가 A한테 주는 건 위쪽 방향으로 20뉴턴이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A가 왜 떨어지지 않을까? A가 받는 중력이 어느 방향이야? 아래쪽 방향 50뉴턴이지. 그치? 근데 Q가 A한테 주는 것은 위쪽으로 20뉴턴이에요. 왜 안 떨어질까? 줄이 A를 얼마? 위쪽으로 30뉴턴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A랑 P랑 연결된 줄에서 작용하는 장력이 30뉴턴이고요. 그래서 이 실이 P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30뉴턴이에요. 그럼 P는 전체 P 질량이 4kg니까 아래 방향으로 40뉴턴이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P랑 A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린 장력이 30뉴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이거 당연히 맞아야겠죠. P에 작용한 알짜임 무조건 0입니다. 모든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 0이어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다음 니은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 얼마여야 된다? 얘는 30뉴턴이 돼야 된다. 30뉴턴. 디귿. 그래서 F1 얼마야?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 F2도 위쪽으로 작용하죠. 그쵸?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거, 아래로 40뉴턴. P의 질량, P의 무게. 그 다음에 줄. A가 P를 아래로 당기는 게 30뉴턴이니까 위쪽으로 F1, 위쪽으로 F2, 아래로 40뉴턴, 아래로 30뉴턴 더하면 얼마다? 0이 돼야 돼서 F1 더하기 F2는 70뉴턴이 돼야 돼. 디귿 보니까 뭔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F1과 F2를 하나하나 값을 어떻게 찾을 거야? 방정식이 한 줄 더 필요하지. 그럴 때는 돌림의 평형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전축을 어디로 잡을 거냐? F1 맨 왼쪽 끝으로 잡을게요. F1은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F1이 만든 돌림의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뉴턴은 어떻게 작용해? 시계 방향. 30뉴턴 곱하기 L 할게요. 30뉴턴 곱하기 L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40뉴턴이 어디서? 2분의 3L에서 작용하지. 더하기 40뉴턴 곱하기 2분의 3L 시계 방향. 그 다음 F2는 3L 거리에서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F2 곱하기 3L 다 더하면 얼마다? 0이 돼야 된다. 정리를 해보면 30뉴턴 곱하기 L 더하기 60뉴턴 곱하기 L은 F2 곱하기 3L이다. 그래서 F2는 30뉴턴이구나. 그럼 F1이 40뉴턴이죠. F1 더하기 F2가 70이니까. 그래서 F1이 40, F2는 30. 기억 디귿 4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결국 이런 문제들 풀 때 우리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돼. 방정식을 최대한 많이 세워야 되는데 가령 일단 1번 힘의 표현의 조건으로 세울 수 있고 2번 돌림힘의 표현의 조건으로 방정식들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방정식을 2개 이상 세워서 연립해가지고 모르는 문자들을 이제 알아내는 게 이 챕터에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괜찮아요? 좋아.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이제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 거가 뭐냐면 요 17번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자, 받침대 위에 받침대가 어딨냐? 여기가 받침대네. 여기가 받침대.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가로빔 요거다. 그렇지? 요 가로빔이 받침대, 이 좁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어요. 이 놓여 있는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물체 A를 매달고 오른쪽 끝에 B를 매단대요. 이때 A의 질량은 가로빔의 질량은 2m, A의 질량 4m, B의 질량 16m이고 이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평을 유지한다. 그러면 역학적 표현 조건이 만족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학적 표현 조건이 만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무게중심이 받쳐지면 여기 받쳐지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가 받쳐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무게중심의 위치를 찾았어.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A와 B와 가로빔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요, 그쵸? 무게중심이 가령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떨어져. 이걸 안 떨어지려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근데 무게중심이 뭐였어? 정의가 뭐였어? 이 물체 전체의 무게가 A와 B와 가로빔 이 덩어리 전체의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거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의 위치를 우리 좌표를 하나 잡아보자. 자, 여길 좌표를 잡아볼게요. 이 가로빔의 왼쪽 끝이 0이고 오른쪽 끝이 15L, 2L, 3L이니까 20L이 될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위치를 Y라고 잡아보자. 무게중심의 위치를 Y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이 Y가 몇부터 몇 사이에 있으면 돼? 15L과 17L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 무게중심 Y라는 것은 무게중심이 Y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어? A에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빔의 중앙에 작용하는 세 가지가 있지. 이 세 가지 작용하는 거랑 뭐랑 똑같은 거야? 무게중심 Y에서 무게 하나가 작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전체 무게 얼마라고 할래? A가 4m, B가 16m, 가로빔이 2m이니까 전체 질량은 22m이고 무게는 22mg겠지. 그치? 자, 22mg가 라는 중력이 어디에? Y라는 위치에서 작용하기로 할게. 자, 왼쪽 끝은 회전축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22mg라는 힘이 Y라는 점에서 작용하니까 22mg 곱하기 Y가 이 물체 전체가 어디에 만드는? 여기에 만드는 요 끝지점에서 만드는 돌림힘일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돼?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돼? 이거랑 A가 X 위치에서 4mg, 그 다음에 가로빔이 전체 길이가 20L인데 질량 중심은 가로빔의 질량 중심은 여기 10L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은 2mg 곱하기 10L.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건 질량이 16m. 그래서 16mg 곱하기 거리는 20L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Y가 무게중심의 위치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은 정의가 이 덩어리 전체의 무게가 한 점에 딱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라 했지, 그치? 이 전체 무게가 얼마야? 4m, 16m, 2m이니까 22m 곱하기 g가 전체 무게다. 그래서 22mg가 한 점 Y에 작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세 점에 4mg, 2mg, 16mg 작용하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Y라는 위치에 22mg 작용하고 있고, 그죠?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돼? X 위치에서 4mg 작용하고 10L 위치에서 2mg 작용하고
20L 위치에서 16mg 작용하는 거. 요 세 가지 더한 거랑 Y라는 위치, 무게중심이라는 위치에 22mg 작용하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럼 Y 값이 나오지. Y 값은 얼마야? Y 값은 22mg 분의 4mgx 더하기 20mgl 더하기 320mgl이죠. 그쵸? 이게 Y거든? mg로 약분하면 mg 다 빼주면 나오는 게 22분의 4x 더하기 20l 더하기 320l이야. 복잡해 보이지만 요 Y 값이 어디 들어가면 돼? 15L에서 17L 사이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17L. 자, 그러면 이 분모에 22 제거해주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자, 22 15L 곱하기 22 15 곱하기 22면 330이죠? 330L 이상 4X 더하기 340L이 330L 이상 22 곱하기 17 숫자 왜 이러냐? 340 더하기 34 374L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4X가 어디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0L 이상 34L 이하여야 돼. 그치? 그럼 X는 몇 이상? 마이너스 2.5L 이상 8.5L 이하겠죠. 그쵸? 자, 근데 X가 뭐였냐면 요 A를 거는 위치였잖아요. 근데 거는 위치가 우리 0을 맨 왼쪽을 0이라고 잡았는데 X가 음수가 되면 어디 있다는 거야? 왼쪽에 건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X가 이 왼쪽에 있어도 무게중심이 안에 들어오겠지만, 근데 들어오기에 하겠지만 왼쪽엔 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2.5L부터 8.5L까지거든. 근데 X가 실제로 음수면 이 가로빔의 왼쪽에 허공에 건다는 거잖아. 허공에 거는 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2.5L부터 8.5L까지지만 물리적으로는 허공에 거는 게 안 돼서 0 이상 8.5L 이하가 돼요. 그래서 이 차이는 8.5L이 됩니다. 뭔 느낌인지 이거 이해돼? 자, 이거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X가 맨 왼쪽에 위치할 때 X값이 최대한 작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 가로빔에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이 가장 왼쪽에 있을 때 15L 위치에 있으면 회전축이 왼쪽 회전축이 되고 15L이 되고, 무게중심이 17L에 놓이게 되면 회전축이 오른쪽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왼쪽 회전축, 오른쪽 회전축에 대한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되거든. 그것보다 그냥 무게중심 한 번에 찾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녹화해 놓고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녹화한 두 번째 교시 영상의 초반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다. 왜냐면 회전축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 상황인 거거든. 둘 다 회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경우의 수가 갈리는데, 그거보다 그냥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면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으면 안정하다. 그럼 무게중심의 위치는 받침면 15L 이상 17L 이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면 되는 거야. 그 조건을 그대로 놓고 문제 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형태가 나오지. 그래서 문제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 나왔잖아.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부등식 범위 문제라고. 그래서 범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무게중심의 위치를 범위로 찾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거 풀이 여러분 잘 쓰시기도 하셨을 거고, 제가 영상을 녹화하기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요 부분 17번 요 문제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번까지 9페이지까지의 문제들은 여러분 숙제로 집에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뭘 할 거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속도 법칙을 합니다. 속도 괜찮아요? 너무 빠르진 않지? 괜찮아. 왜냐면 해야 될 게 갈 길이 멀어서 빠르게 해야 돼.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는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나가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10페이지 가속도 법칙입니다. 자, 이 가속도 법칙이 뭐야? F는 ma예요. 뉴턴 법칙. 두 번째 법칙 F는 ma가 가속도 법칙입니다.
이걸 원래 꼴은 어떠냐? A는 n분의 F야. A가 뭐냐면 가속도죠. 그래서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알짜임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입니다. 자, 그럼 1법칙은 뭐지? 뉴턴 1법칙은 뭐예요? 관성 법칙이에요. 2법칙은 F는 ma고요. 3법칙은 뭐지?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여러분 이거 이제는 필수로 암기를 합시다. 이거 숙제해놓고 있어야 돼. 1법칙은 관성 법칙, 2법칙은 F는 ma, 가속도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순서대로 그냥 기억하는 게 좋기도 해서 어쨌든 내용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챕터의 이름 A 뭐라고 나와?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옵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냐? 이동거리와 변이를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찐으로 움직인 거리가 이동거리예요. 근데 변위는 뭐냐?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다. 요거 위치의 변화량을 그냥 좀 한 방에 짧게 나타낸 게 변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뭡니까? 위치의 변화량, 델타 위치가 되는 거고, 우리 변화량 따질 때 어떻게 계산하냐?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령 좌표 평면 뭐 이런 걸 하나 잡아볼게요. 자, 가령 뭐 좌표축 x축에서 x는 2 위치에서 x는 7 위치까지 간다고 쳐보자. 위치가 2에서 7로 간다 쳐볼게.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뭐 이렇게 이동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했대. 그래서 이동 거리가 가령 10이 나왔다네. 변이는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변이는 나중 위치 플러스 7에서 처음 위치 플러스 2를 빼는 거야. 변이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래서 플러스 5가 된다.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가 2였는데 5라는 것을 더해서 나중 위치가 플러스 7이 되었다. 자, 혹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된다면 2가 처음이고 7이 처음이고 2가 나중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7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처음과 끝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부호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로.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때 계산 어떻게 하냐?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하기 때문에 이때 2와 7, 7 빼기 2의 값 5라는 값은 어디에 등장하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연결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변위의 크기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연결하는 이 직선거리,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그 다음에 직선거리와 방향을 나타내서 2에서 7로 간다는 변이는 플러스 5인데 7에서 2로 간다는 변이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거리와 방향, 선분의 길이와 방향을 둘 다 고려하는 게 변위가 됩니다. 그래서 변위는 직선거리와 방향,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인데, 그래서 변위는 방향이 있어요. 변위는 방향이 있어요. 크기도 있지만 방향이 있는데 이동거리는 크기만 가져요. 근데 이때 이동거리랑 변위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직접 비교하는 게 좀 말이 안 돼.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고 변위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잖아. 그럼 이동거리랑 변위를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돼? 방향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동거리랑 변위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이동거리가 클까? 변위의 크기가 클까? 이동거리가 커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동거리랑 변위가 크기가 같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언제냐? 이거는 방향 변화가 없어요. 방향 변화가
방향 변화가 없는 직선 운동할 때만. 직선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방향 변화가 있는 경우,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 이러면 이동거리가 변위의 크기보다 커져요. 근데 방향 변화가 없을 때는 이동거리랑 변위의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방향 변화가 있으면 이동거리랑 변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무조건 크고요. 방향 변화가 없을 때는 이동거리랑 변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건 딱 하나. 방향 변화가 없는 직선 운동일 때. 그래서 이동거리랑 변이 얘기해봤는데요.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 이동거리는 그냥 크기만 가진 거고요. 변이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다. 그래서 변이의 크기 계산 어떻게 한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를 연결하는 직선거리. 그래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의 가령 절대값 같은 게 변이의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 우리 속력이란 말도 쓰고 속도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속력은 뭐냐? 그냥 물체의 뭐를? 빠르기를 나타낸 거예요. 거속시할 때 그게 속력이에요. 근데 속도는 뭐야? 운동 방향과 빠르기입니다. 방향과 빠르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는 크기만 가집니다. 오케이? 속도는 크기와 방향, 속력은 크기만 따질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양이고요. 우리 거속시 알잖아요.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래서 그 거속시에 들어가는 속자가 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걸 이항하면 속력은 뭐가 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나와 있는 정의,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그래서 시간, 걸린 시간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이동거리가 분자에 들어간다. 단위 A당 B 나오면 A분의 B다.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뭐라고?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입니다. 근데 속도는 뭐가 들어가냐? 운동 방향과 빠르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속력에 있는 분자는 속력의 분자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었지. 속도는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동거리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변위가 들어왔다. 기억을 해주세요. 쓸데없는 것들은 좀 지워가면서 할게. 자, 되었다. 자, 그래서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뭐다? 분자에 있는 변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지금 얘기할 건데, 자, 걸린 시간분의 변위. 우리 지금 6시 28분이야. 몇 분 걸렸지? 라고 말하면 몇 분이라고 얘기할 거야? 6시 28분이야. 몇 분 걸렸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28분 걸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럼 뭐 한 거야? 6시 28분에서 6시 0분을 뺀 거지. 그치? 혹은 5시를 빼면 우리 수업 시작한 게 5시 0분이니까 1시간 28분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 거야? 6시 28분 지금 시간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 5시 0분을 뺀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걸린 시간을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야. 변위는 뭐야?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뭐가? 속도가. 자, 그래서 변화량분의 변화량 형태가 언제 주로 많이 사용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을 뭐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축에 시간이 있고 세로축에 위치가 있으면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량 가로축 분의 세로축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 이때 기울기가 뭐가 된다? 속도가 됩니다. 오케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와 시간 그래프, 가로축에 시간이 있고 세로축에 위치가 있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고요. 이때 평균 속도는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 그러니까 전체 변이를 걸린 시간을 나눠요. 그래서 평균 속도가 기본적으로 그냥 속도란 말이야. 근데 순간 속도는 어느 한 순간의 속도. 그래서 순간, 지금 딱 물어봤을 때 시간이 몇 초 걸렸냐고 물어보면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하면 0초 동안의 속도를 잴 수가 없겠지. 그치? 시간이 안 가면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느 한순간의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가령 이제 0초가 아니에요. 0초가 아니라 0.0000001초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을 취한다고 하죠.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모 0 대신에 0이랑 비슷하게 작은 거, 무한소 0.0000001 초를 넣어본 거야. 그래서 이 평균 속도는 t1이라는 시간이랑 t2라는 시간 사이의 평균 속도 어떻게 되냐? t1일 때 위치 s1과 t2일 때 위치 s2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근데 순간 속도는 t1이라는 순간에서 0초 지나는 동안에 순간 속도를 잴 수가 없잖아요. 0초 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0.000000001초를 재는 거야. 그래서 가령 t1이라는 점과 t1 프라임이라는 두 점인 거야. 한 점처럼 보이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잴 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는데 한 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되고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미분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거나 미분할 수가 없잖아. 계산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가령 접선의 기울기가 가령 이렇게 될 수 있지. T1에서 T2까지 되는 동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순간 속도가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T2를 지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점점 완만해지지. 순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고요.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T1에서 T2까지 선분의 길이랑 여기 D에서 C까지 선분의 길이를 줄 수는 있겠지. 그러면 순간 속도를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속도가 되고요. 이때 기울기의 부호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되어서 이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래서 위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위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되겠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속도 얘기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냐? 우리 변위가 위치의 변화량이었다면 이제 가속도는 뭘 궁금해하냐? 속도 변화량을 궁금해해요.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인데 가속도의 기호는 A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션. 자동차 악셀 밟으면 어떻게 돼? 속도가 변해요. 빨라져요. 그래서 이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무슨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걸린 시간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가 돼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돼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고 그래서 이 가속도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것 같아? 가로축에 시간이 있고 세로축에 속도가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가 되겠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 시간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여러분 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돼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고요. 그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뭐가 되냐? 변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하다.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요. 그다음에 밑부분 넓이는 변위가 되게 됩니다. 왜 이런 거냐면 우리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다고 쳐봐.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치면 이 속도값이 상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속도 걸린 시간 t라고 하면 걸린 시간 윗변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t가 되겠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가 v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듯이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될 거라서 요 그래프의 직사각형 높이 세로 v 곱하기 가로 t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와요? 변이가 나와야 돼. 속도가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다면 가령 여러분 당연히
자, 만약에 3m/s로 10초 간다고 쳐봐. 그러면 몇 미터 가요? 30m 가잖아. 뭐 했어? 우리는 그냥 곱했지. 그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그냥 곱셈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로 속도 곱하기 가로 하게 되면 뭐가 돼?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냥 변이가 됩니다. 근데 속도가 시간에 대해 변하면 이걸 쓸 수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속도가 시간에 대해 변하더라도 이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이 아주 잘게 썬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라서. 직사각형을 굉장히 잘게 썬다면 전체 그래프 밑부분 넓이랑 이 작은 직사각형 전체들의 넓이의 합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최대한 잘게 썰어서 직사각형을 최대한 좁게 만들면 전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된다?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바로 변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면 속도가 시간에 대해 이렇게 일정하게 변할 거잖아요. 그럼 요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가령 도형, 여기선 사다리꼴이죠. 도형의 넓이로 제시된다면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곡선이야, 아무렇게나 생긴 곡선이어도 밑부분 넓이 뭐야? 변위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생긴 곡선의 밑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하는 거야. 우리 적분하는 걸 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 대신에 얘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이렇게 도형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면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게 변위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되게 중요하다. 그러하다. 그래서 그게 가속도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거였고요. 이제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 속도의 방향이 이제 운동 방향이 되거든요.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지만 알짜임 방향이에요. 알짜임의 방향. 그래서 속도랑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빨라지죠. 그죠? 아래 내려가면서 점점 확 빨라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랑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가령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느려지다가 정지해서 아래로 내려올 거거든. 그치?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빨라져요. 증가하고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 속도의 크기가 감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 나와 있으면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와 있으면 기울기가 가속도 밑부분 넓이가 변이가 되고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밑부분 넓이가 속도의 변화량이 될 거다. 또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까지만 얘기할 거라서 아마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운동 법칙. 우리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1법칙? 관성 법칙이었다. 그래서 이 관성이 뭐냐?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계속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걸 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쓰면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해요. 운동량 P는 M 곱하기 V인데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유지하는 거냐? 질량은 어차피 유지되니까 속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속도가 유지된다.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 원래의 운동 상태, 원래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은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질량이 큰 물체가 관성이 크고요. 질량이 작은 물체는 관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앞에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령 뭐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앞에 보이면 멈춰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바꾸려면 힘이 아주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때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 다음에 관성 법칙. 만약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뭐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랑 같은 말이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근데 이거랑 다른 말이 등속 운동은 다른 말이다.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은 조금 더 넓은 말이에요. 뭐가 일정하냐? 속력이 일정해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면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둘 다 일정한 거고, 속력이 일정하면 빠르기만 일정하면 돼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면 등속 운동이 되지만 등속 운동이라고 해서 등속도 운동인 건 아니에요. 그건 보장이 되지 않는다.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당연히 등속 운동이 맞는데 등속 운동이라고 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 되진 않는다. 방향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R자임형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뭐가 안 바뀐다?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속도 값이 바뀌지 않는다. 속도가 일정. 자, R자임형이면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 얼마일까요? 가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A가 0이 된다. R자임형이면 가속도가 0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뉴턴 1법칙이고요. 그 다음 뉴턴 2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 우리가 F는 ma로 알고 있는 게 뉴턴의 2법칙입니다. 자, 이 가속도 법칙은 어떻게 만들었냐? 얘는 그냥 실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속도와 R자임, 질량의 관계를 실험으로 확인을 한 것인데, 자, 어떻게 되었냐? 질량이 일정하면 가속도는 R자임에 비례한다. 그 다음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 R자임이 일정하면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속도시간 그래프가 있잖아요.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었는데 R자임이 F에서 2F로 2배, 3F로 3배 늘어나니까 가속도도 2배, 3배 늘어나더라. 근데 질량이 2배, 3배 늘어나니까 가속도는 2분의 1, 3분의 1로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묶어놓은 게 뉴턴 2법칙인데요. 가속도는 R자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반비례한다. 그래서 A는 M분의 F. 요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이걸 풀어 써서 F는 MA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 두 가지. 자, 1번. R자임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방법. 자, R자임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이는 힘을 전부 더하기. 전부 더한다. 두 번째 방법. R자임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힘을 전부 더하지 않더라도 질량의 가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것이 R자임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뉴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R자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1번, 보이는 힘을 전부 다 더하는 거야. 작용하는 힘은. 2번,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는 거야. 근데 그 두 개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게 F는 MA의 의미예요. 둘 중 한 가지만 수행해도 나머지랑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야.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보이는 힘을 전부 다 더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갖기 때문에 같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한 줄 만들어지죠. 오케이? 요런 느낌. 그래서 밑에 실로 연결된 물체의 운동 제시되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실로 연결된 물체의 운동, 마찰이 없는 곳에서 실로 연결되어 함께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런 물체가 있다 쳐봐. 이 물체를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한 5m를 돌렸어. 이 물체가 한 물체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실 어땠냐면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였어.
근데 한 물체처럼 붙어 있었잖아요. 물어볼게. 자, 얘가 이 꽉이 종이 꽉이 5m로 움직였다면 이 플라스틱의 이동거리 얼마였을까요? 5m 달랐을 수 있을까? 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종이가 5m 이동하는 동안 플라스틱이 한 4m 이동했다 쳐봐. 그러면 종이가 가는 걸 플라스틱이 못 따라오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 어떻게 돼? 분리됐겠죠. 그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실로 연결되어 함께 운동하는 경우에 속력이 달랐던 적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럼 속력이 달랐던 적이 있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 빨라지면 다른 애도 같이 빨라져야 돼서 속도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도 서로 같아야 됩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거. 그다음 밑에 그래서 실로 연결된 물체 운동 보면 이제 A랑 B가 왼쪽 보면 가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똑같잖아요. 가속도가 똑같다. 그래서 얘는 이때 A랑 B가를 한 덩어리, 전체 한 덩어리로 간주하면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3M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한테 주어지는 힘을 볼 때 외부 힘을 보아야 되는데 위에다 써놓으면 좋다. 자, 내부 힘 어때요? 내부 힘은 알짜 힘을 만들지 못한다. 알짜 힘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부 힘은 알짜 힘을 만들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A랑 B랑 사이에 지금 장력 T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장력 특징 어땠죠? 장력 특징. 장력 뭐 한다? 당긴다. 2번. 양쪽 끝에서 크기가 같다. 장력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A랑 B 사이에 지금 줄이 있잖아. 줄이 있어서 줄이 A를 오른쪽으로 T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A가 줄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T만큼 잡아당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줄이 B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T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B가 줄을 오른쪽으로 플러스 T만큼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덩어리 전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면 줄이 A를 잡아당기지만 플러스 T로 A가 줄을 마이너스 T로 잡아당기고 줄이 B를 마이너스 T로 잡아당기지만 B도 줄을 플러스 T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어떻다?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알짜힘을 만들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날아갈까? 날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날아가지 않냐면 내가 내 손이 내 몸을 오른쪽으로 밀지만 동시에 어때? 내 몸도 내 손을 동시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 왼쪽으로 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랑 내 손이랑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발사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어. 내가 가령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잘라진 거야. 댕거고 잘라졌어. 그러면 이 팔이 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 때 내 몸은 팔을 왼쪽으로 밀 거여서 팔이랑 이제 내 몸이 분리돼서 팔은 이쪽으로 날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치? 근데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면 어떤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한 덩어리로 묶여서 움직일 때 내부 힘은 알짜힘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한 알짜힘 뭐가 돼요? F가 됩니다. F. 내부 힘은 알짜힘 안 돼서. 그래서 이때 덩어리 전체 알짜힘 얼마야? F. 그래서 F는 3M. A가 돼서 A는 3M분의 F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 작용한 알짜힘, A에 작용한 알짜힘 얼마야? 3M분의 F 곱하기 M이니까 3분의 F가 되겠지. 그치? 이때 장력의 크기가 3분의 F가 되게 된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자 이 도르래에 묶여서 움직일 때 이 경우에 가속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 가속도 동일해? A는 위쪽으로 가속도, B는 아래쪽으로 가속도야. 동일한가요? 방향이 반대지, 그치? 근데 뭐는 똑같아?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가속도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럴 때 어떡하냐? A랑 B가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이렇게 한 덩어리인 거야. 근데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자 B는 아래로 내려오고 A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운동 방향의 같은 방향, 그래서 플러스 2분의 mg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A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mg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이 덩어리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플러스 2mg 빼기 mg가 돼서 덩어리 전체 질량이 3m이니까 3mA, A는 3분의 1 G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운동 방향이랑 같은 것을 보통 플러스로 써주고요.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마이너스로 써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거죠. 그죠? 작용 반작용 혹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우리 다음 페이지에 문제 같이 한번 몇 개 좀 풀어보다가 쉬는 시간 가질게요. 뒷페이지에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25번. 자, 운동 방향을 바꿨죠, 그쵸?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이동거리 150m지. 변이의 크기는 얼마야? P랑 Q를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 얼마야? 50m.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평균 속도의 크기. 자, 변이의 크기 50m를 몇 초로? 20초로 나누니까 2.5. 니은 맞네요. 디귿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동거리 150m를 20초로 나눌 거고, 크기가 어때요? 다르지. 누가 커? 평균 속력이 더 큽니다. 리을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처음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 가는 걸로 한번 바뀌었구나. 리은 리을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1번 한번 풀어볼까요? 위치 시간 그래프다. (0초부터) (4초까지) A의 평균 속력. A는 0초부터 2초까지 얼마 움직였어요? 6m를 위치가 증가했고, 2초부터 4초까지 위치가 4m 감소했죠. 이동거리 얼마로 따질래? 이동거리는 6m를 올라갔다가 절대값, 그다음 4m를 내려와. 절대값 취하면 얼마야? 이동거리는 10m가 돼. 근데 변이는 얼마야? 나중 위치 2 빼기 처음 위치 0이라서 변이는 2m가 돼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10m를 몇 초로? 4초로 나눈 거고, 평균 속도는 2m를 4초로 나눈 거니까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큽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0초부터 6초까지 A와 B의 변이, 나중 위치가 얼마야? 둘 다 4m. 처음 위치가 둘 다 얼마야? 0m. 변이는 똑같네요. 둘 다 플러스 4m로 동일합니다.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A의 운동 방향. 우리 운동 방향 어떻게 따진다고 했냐면, 우리 순간 속도의 부호. 그래서 A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던 구간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던 구간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던 구간.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 플러스 방향, 2초에서 4초까지 마이너스 방향, 4초부터 6초까지 플러스 방향. 그래서 방향이 두 번 바뀌었구나. 기니디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런 거 말고 41번 한번 해볼까요? 하야 하. 쉽다. 4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봅시다. 쉽죠? 그쵸? 자, 전체 질량 얼마야? 3kg 곱하기 가속도 A는 얼마야? 알짜임? 10N이다. A는 얼마예요? 3분의 10 m/s 제곱. 근데 이때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물어보잖아요. FB가 A한테. 근데 이거랑 뭐랑 똑같아?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죠? 이때 B가 받는 힘, B가 받는 알짜임은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얘는 1kg 곱하기 3분의 10 m/s 제곱 얼마? 3분의 10N이 B의 알짜임인데
B가 받는 힘은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A가 B한테 주는 힘. A가 B한테 주는 힘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3분의 10N이지. 그럼 B가 A한테 주는 힘은 얼마야? 왼쪽으로 3분의 10N.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나와 있는 다른 문제들을 볼 건데 46번 한번 풀어보자. 한 덩어리 전체예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럼 운동 방향이 같으니 가속도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덩어리 전체에 작용한 R자임 얼마예요? 10N이죠. 그쵸? 전체 질량 2 더하기 m이고, 이때 가속도가 A라고 하면 이게 10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래? 6이래. 그럼 m 곱하기 A는 얼마란 얘기야? 6N이란 얘기죠. 그쵸? 위에 걸 풀면 2A 더하기 MA가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고, 그래서 2A는 얼마예요? 4. 그래서 A는 얼마일까? 2m/s 제곱이란 얘기죠. 기억? 맞구나. 근데 A가 2니까 M은 얼마야? M은 3. 3kg. 이게 맞는 말이고. 실이 A를 당기는 힘. A의 R자 힘이 얼마인데? 오른쪽으로 4N이죠. 근데 A가 받는 힘은 사실 실이 당겨주는 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실이 당기는 장력도 오른쪽 4N이어야 된다. 길이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8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 2가지만 더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위쪽 방향으로 36N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아래 방향으로 중력 얼마야? 30N이 아래 방향이죠. 그럼 위아래 방향, 서로 방향 반대니까 R자임은 그 차, 위쪽 방향으로 6N이 R자임이 되겠습니다. 기억, 중력의 크기 30N 맞죠? 그 다음에 R자임이 위쪽 방향으로 6N이니까 6N은 3kg 곱하기 2m/s 제곱.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고요. 지금 R자임의 크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서 우리 도르래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19페이지에 있는 56번 한번 풀어보자고. 자, 뭐라고 했어요? 새 물체는 같은 속력으로 뭐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무슨 말이에요? 가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가속도 있어 없어? 없어. 가속도가 0이란 얘기죠. 그치? 전부 다 R자임이 얼마입니까? 0이란 얘기. 틀렸다.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얼마다? 0N이다. R자임이 없어야 돼요. 기억. 자,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둘 중에 어디가 무거워야 돼? 둘의 무게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M은 얼마? 3kg이 되면 되겠다.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여야 될까요?
자, 이 C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 30N을 받잖아. 근데 R자임이 얼마여야 돼? 0이려면 위쪽으로 장력이 30N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지금 7시니까 쉬었다가 7시 10분에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